때는 삼국을 통일한 사마시의 왕조가 북방 민족들에게 장강 이남으로 밀려난 동진시대. 동진은 티베트계가 세운 전진과 대립 중이었다. 전진의 맹공에 동진은 거의 멸망에 이르러 중국 땅 전체는 전진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비수대전에서의 기적적인 승리로 동진은 전진의 대군을 괴멸시키고 기사회생하였다. 이로써 동진은 위태롭게나마 수십 년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는 곧 전란의 시대의 수명 또한 더 이어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했다.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위진남북조 시대는 589년 수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200년이나 더 이어졌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 무릉 땅에 어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지러운 세상에 관심을 끄는 채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창칼 부딪히는 소리가 하루도 끊이질 않는구나. 하루는 그가 고기를 잡으러 강에 나왔는데 유난히도 다른 배들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운이 좋다 생각하던 것도 잠시 강을 타고 올라가던 중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상류에서 피처럼 붉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이었다. 그 붉은 빛은 비단 색깔만이 아니었다. 놀라 강을 따라 올라가 보니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바위에 뒤엉켜 죽어 있었다. 그들은 얼마 전 비수대전 때 내려온 적의 잔당들인 듯했다. 광군에게 쫓기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듯 보였다. 실로 끔찍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으나 어부는 그럼에도 고기를 잡아야 했으므로 강물에 뜬 시체들을 헤치고 핏물이 사라질 때까지 강물을 거슬러 또 올라갔다. 어부는 아까 본 참담한 광경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런 광경을 보는 것이 마음 편할 리 없었다. 바위를 볼 때마다 아까의 광경이 떠오르니 어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노만을 저었다. 그런데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얼굴에 무언가 날아와 붙는 것이 느껴졌다. 눈을 떠보니 이는 웬 꽃잎이었다. 그의 앞에는 복숭아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꽃잎은 동굴처럼 나무에 쌓인 어느 좁다란 물길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어부는 홀린 듯 그곳 안으로 노를 저었다. 잠시나마 느끼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에 어부는 이리저리 흩날리는 복숭아 꽃잎을 바라보며 깊은 감상에 젖었다. 그렇게 어부는 정신이 팔린 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뱃전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땐 사방은 어느샌가 바뀌어 있었다. 그의 배는 어느새 높은 바위 절벽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이에 급히 방향을 돌리려던 차 그는 놀라 노를 잡은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계곡 사이로 열린 숨막히는 광경 때문이었다. 계곡 끝에는 끝없이 펼쳐진 복숭아 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수백 보나 되는 면적에 다른 나무가 단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았고 바닥엔 신선한 꽃과 풀이, 하늘엔 아까 본 것과 같은 복숭아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어부는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며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평생 강을 다녔지만 처음 보는 곳이군. 계곡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잠시 후 물길이 얕아지더니 어부의 배는 풀밭에 멈추었다. 그곳엔 맑은 샘물이 있었는데 그 뒤로 뜬금없이 바위산 하나가 우뚝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빛이 새어나오는 조그만 입구 하나가 있었다. 어부는 그곳을 이상하게 여기며 배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 보았다. 동굴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좁았다. 수십 보를 걸어 들어가니 양쪽 벽이 사라지며 어부의 시야에 환한 광경이 드러났다. 넓고 평평한 땅 위에 세워진 반듯한 집들, 기름진 옥토와 아름다운 연못, 그리고 복숭아 나무 외로도 뽕나무와 대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실로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사방으로 반듯하게 연결된 논밭 사이로는 젊은 남녀와 노인과 아기가 웃는 표정으로 서로 손을 잡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보기 힘든 수심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광경에 어부는 홀린 듯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즐거워하던 그곳 사람들은 놀라 걸음을 멈추곤 어부에게 몰려들었다. 길을 따라오다 보니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어부가 물었으나 사람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들은 어부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곤 닭을 잡아 식사를 내어주고 술상 또한 내어주었는데 이는 어부가 난생 처음 먹어보는 산의 진미들이었다. 그곳은 서로 뺏고 뺏기는 바깥 세상과 달리 매우 풍족한 듯했다. 먼 길을 왔던 어부는 정신없이 음식을 입에 넣었고 다 먹을 쯤이 되자 방 안은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들어 차 있었다.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부는 그제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가 그곳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 중 아무도 말을 하는 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가만히 앉아 마주 바라보니 수심 하나 없던 사람들의 얼굴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묻어났다. 그리고 이윽고 한 사람이 어부에게 물었다. 얼핏 관중의 말 같았으나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에 어부는 손짓으로 붓질을 하는 신용을 하며 글로 써볼 것을 청했다. 그러자 말하던 사람은 긴장한 듯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어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진시황은 살아있습니까? 당대 벌어지고 있던 지옥 같은 난세는 200년 전 부안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진시황은 그 한 나라가 있기 400년 전, 그러니까 그로부터 6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다. 우리의 조상은 진나라 때 부역과 난리를 피해 외부와 차단된 이곳에 와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바깥 세상과 왕래를 끊고 살았습니다. 진시황이 불로불사를 이뤄 아직 살아있습니까? 바깥 세상의 난리는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진나라 멸망 후 세워진 한나라도 몰랐고 삼국시대며 위나라와 진나라 또한 전혀 알지 못했다. 어부는 지나간 역사 이야기를 바닥에 써내려갔다. 진시황은 죽었으나 전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탄식하였다. 그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란이 끝나지 않았구려. 마을 사람들은 어부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이윽고 어부가 떠나려 하자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어부가 바깥으로 나가려 하니 그들은 다시 한번 모여 그의 앞에 섰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참옷 엄하고 두려워할 만한 구석이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닥에 글을 써내려갔다.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시오. 어부가 놀라 바라보니 그들은 어제는 보지 못했던 사나운 눈을 하고 있었다. 떠나는 것은 말리지 않으나 이제 앞으론 아무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오. 그들과 약조를 하고선 바위산 밖으로 나온 어부는 배를 대어놓은 곳에 이르러 다시 노를 집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마을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곤 배를 움직이며 곳곳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면 이곳으로 올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후 세상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나라 안으로도 밖으로도 혼란스럽기 그지없었고 나라 안팎의 위정자들은
모두 백성의 살과 피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한 세상을 보고 있자니 어부는 얼마 가지 않아 지난날 들렀던 복숭아밭이 생각났다. 이에 견디지 못한 그는 다시 한번 표시한 길을 따라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동굴엔 더 이상 복숭아꽃이 날리고 있지 않았다. 이에 더해 지륵같이 어두워진 그 안에선 괴수의 울음소리 같은 괴성까지 들려왔으니 어부는 두려워 차마 들어갈 수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기도 밖에 있기도 두려우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이후 어부는 늘 그곳을 그리워하고 한탄하며 살았다. 한 번은 술이 거나해져 사람들에게 그곳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 극락 같은 곳이 있더라. 돌아오지 말 걸 그랬다. 이를 들은 사람들 중 역시 그곳을 원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새를 모아 어부를 겁박하여 길을 묻고 횃불을 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했다. 모두 길을 잃어 영영 돌아오지 못하거나 모두에게 잊혀질 쯤이 되어 영문모를 병을 얻은 채 돌아와 죽어버릴 뿐이었다. 그렇게 세상은 여전히 어지러웠고 그곳은 잊혀졌다. 다만 사람들은 이후 이상향을 잃을 때 무릉에 있는 복숭아 밭이라 하여 그곳을 일컫는 말인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일본 에도 시대 하리마스라는 영주가 큰 저택에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보배가 있었는데 그것은 10개의 귀한 그릇들이었다. 그는 그 그릇들이 자신을 암살로부터 지켜준다 믿었고 몹시 애지중지하여 아예 그릇을 보관하는 방을 따로 두어 관리하였다. 그는 이를 보는 중에도 틈이 날 때마다 방에 들러 그릇을 감상하곤 했다. 영주는 이런 소중한 그릇의 관리를 그가 평소 가장 신뢰하던 하녀에게 맡겼는데 그녀는 오키쿠라는 여인이었다. 오키쿠는 원래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으나 뛰어난 외모로 영주의 눈에 띄게 되어 저택에 일하게 된 여인이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항상 영주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영주가 자신을 신뢰하여 귀한 그릇의 관리를 맡기니 이후에는 더욱더 영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릇들을 깨끗이 씻고 정성 들여 관리하였고 작은 실수도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수려한 용모로 어려서부터 많은 이들의 구애를 받았는데 저택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영주의 가신 중 한 사람이었던 대치잔이라는 무사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녀를 흠모하였다. 그렇게 평소 오키쿠를 마음에 두고 있던 대치잔은 어느 날 영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릇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구애를 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낭자를 마음에 품어왔소.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소? 하지만 오키쿠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다. 영주님께서 내리신 은혜를 저버릴 수 없으니 나리의 제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한 대치잔이었지만 그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그날 후로도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가 갖은 선물과 함께 열렬한 구애를 하였다. 그러나
매번 돌아오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몰찬 거절뿐이었다.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오키쿠가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끝내 오키쿠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오늘 또다시 나를 거절한다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소. 그러나 오키쿠는 이번에도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구애를 단번에 거절하였다. 이미 대답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이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 대치자는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다. 죽더라도 나는 싫다는 건가? 그 말을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다음 날 오키쿠는 여느 날과 같이 방에 들어가 그릇들을 씻었다. 그런데 그릇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놀란 그녀는 다시 한번 그릇을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아무리 세어도 그릇은 하나가 모자란 9개뿐이었다. 이에 오키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영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그릇을 보러 왔는지 영주가 방에 들어왔다. 그는 주저앉은 오키쿠를 보고는 물었다. 무슨 일이냐? 그러고는 이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그릇을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이내 그릇이 하나가 사라진 것을 알자 크게 노한 영주는 오키쿠를 붙잡고 거칠게 다그치기 시작했다. 이 요망한 것이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말해라. 그릇을 어디에 숨겼느냐? 영주는 그녀를 방에서 끌어내 포박한 뒤 사람을 불러 모질게 고문하도록 했다.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하지만 오키쿠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주는 이 말을 믿지 않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말했다. 이제 그릇이 9개가 되어 10개를 셀 일이 없어졌으니 네 손가락 하나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고는 칼을 빼어 그녀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렸다. 영주가 주변에 명했다. 이 요망한 것을 방에 가두고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거라. 그러고는 쓰러진 오키쿠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너의 남은 손가락을 하나씩 자를 것이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면 그릇을 어디에 숨겼는지 저절로 기억이 날 것이다. 그렇게 방에 갇힌 오키쿠는 억울함과 영주에 대한 원망으로 밤새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깊은 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대치잔이었다. 그는 오키쿠의 몸을 감싸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릇을 훔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소. 영주님께서는 나를 신뢰하시니 내가 잘 말씀드리기만 한다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오. 그러고는 이어 말했다. 어떻소? 이전에 내 제안은 생각해 보았소. 하지만 오키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흐느낄 뿐이었다. 이에 대치자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나와 함께 나갑시다. 그러자 그녀는 대치잔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그에게서 떨어지며 소리쳤다. 난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치자는 더는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들었다. 네가 나를 끝까지 짓밟으러 드는구나. 그러고는 오키쿠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오키쿠는 대치잔이 들어온 문으로 온 힘을 다해 도망쳐 나갔다. 하지만 날랜 대치잔을 따돌릴 수는 없었다.
이에 금세 그의 손에 잡히려는 찰나 오키쿠는 몸을 틀어 근처 우물에 몸을 던졌다. 우물 아래에서는 그녀의 몸이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고 대치자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으나 그녀의 몸은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대치자는 칼을 떨어뜨리고 한참 동안이나 허망하게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오키쿠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영주는 온 성을 수색해 그릇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그릇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준다 믿었던 영주는 한동안을 몹시 불안해하였으나 그의 걱정과는 다르게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그릇과 오키쿠의 죽음은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얼마 후 영주가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손가락이 잘린 채 태어난 것이었다. 또한 그날부터 밤마다 오키쿠가 빠진 우물에서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세는 듯한 귀신의 목소리는 저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고 사람들은 매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영주는 이것이 오키쿠의 저주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녀의 보복이 두려워 단 하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가 모자라네. 귀신은 술을 세다 항상 9에 멈췄는데 저택의 사람들은 귀신이 10까지 세는 것을 듣게 되면 죽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밤마다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모두 공포에 떨며 두 귀를 굳게 막았다.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나중에는 피투성이가 된 오키쿠의 모습이 저택 이곳저곳에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나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대치자는 어디를 가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니 잠을 이룰 수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만해다오. 대치자는 매번 허공에 빌어보았으나 모두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는 끝내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한 끔찍한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고 불악의 백성들도 귀신을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해지니 소식은 막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영주에게 책임을 물어 영지와 땅을 몰수하고 그에게 할복을 명했다. 그렇게 오키쿠에게 원한을 산 이들은 모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저택 안에서의 오키쿠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오래도록 귀신이 기승을 부리자 막부는 용한 고승을 초대하여 그녀의 넋을 달래주도록 하였다. 얼마 후 저택에 도착한 고승은 저택의 사람들에게 우물에 얽힌 사연을 물었다. 그들은 고승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며 모두 같은 충고를 하였다. 이곳에는 밤마다 그릇을 세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귀신이 10가지 세는 것을 들은 사람은 모두 죽게 됩니다. 고승께서도 조심하시지요. 하지만 고승은 그럴 때마다 길게 읍하여 살해할 뿐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렇게 그녀에 대한 사연을 들은 고승은 밤이 깊기를 기다렸다가 채를 올리고는 우물 뚜껑을 열어 그 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주변에서는 그를 말리며 끌어내려 하였으나 고승은 완고하게 자리를 지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두고 모두 도망가 버렸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때 노승이 우물 속으로 외쳤다. 열. 그러자 우물 아래서 소리가 들려왔다. 다 세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오키쿠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상한 벌레들이 성의 우물에 생겨났는데 그 벌레의 모습이 마치 사람이 줄에 묶여 매달린 것과 비슷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벌레를 오키쿠의 환생이라 여겨 오키쿠 벌레라 불렀다고 한다. 조선 중기 명종이 다스리던 시대,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멀리 호남 땅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한강을 건너 여우고개를 넘을 때쯤 문득 그곳에 사는 오랜 벗이 생각났다. 옳지. 이곳에 온 김에 그 친구 얼굴이나 보고 가야겠다. 그의 벗은 재주가 뛰어나 촉망받던 인재였으나 몇 해 전 부친이 을사사화의 주역으로 살인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본 뒤 세상 일의 뜻을 잃고 그곳에 응거하고 있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어서 들어오시게. 벗은 오랜만에 만난 선비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내 일이 있어 호남에 가게 되었는데 가는 길에 자네 생각이나 일이 들르게 되었네. 먼 길을 떠나는구먼. 오래 떠나 있을 터이니 내 오랜만에 점을 봐주겠네. 선비는 이를 기껍게 여겼다. 그의 벗은 음양을 비롯한 갖은 술법에 능하여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벗이 점을 치기 시작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러다 이내 점치기를 멈추고는 잠옷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을 잘 듣게. 돌아오는 길에 괴이한 일을 겪거든 지체하지 말고 즉시 나를 찾아오게나. 아니, 무슨 일인가? 그 같은 불길한 말에 선비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으나 벗은 끝내 점괘를 알려주지 않았다. 선비는 하는 수 없이 꺼림칙한 마음으로 그의 집을 떠났다. 선비는 벗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어지질 않아 길을 가는 내내 조심 또 조심하였다. 그 덕분인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일은 없었다.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그렇게 그는 무사히 친척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다시 여우고개에 이르렀을 즈음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이거 낭패로구나. 곧 성문이 닫힐 텐데. 거의 다 도착해 공연히 노숙을 하게 생겼으니 선비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에 어찌할까를 고민하며 한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문득 말 너덟 마리를 이끄는 말몰이꾼 하나가 그의 앞을 지나갔다. 마부는 선비를 보더니 말을 멈추고 물었다. 나리,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도성으로 가오. 걸어간다면 오늘 성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하지 못할 겝니다. 네, 어차피 그리로 가는 길이니 태워드리지요. 그러고는 말 한 마리를 선뜻 내어주는 것이었다. 그런 말몰이꾼의 행동이 잠옷 기이한 구석이 있었으나 선비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생각에 별 의심 없이 꽃비를 받아 말 위에 올라탔다. 말이 바람처럼 달리니 선비는 말몰이꾼과 함께 금세 동작나루에 이르렀고 성문이 닫히기 전 무사히 성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들이 문을 통과하자 이내 성문이 닫혔다. 선비는 안도하며 말몰이꾼에게 사례를 하였다. 덕분이요. 하마터면 길에서 잠을 청할 뻔하였소. 그런데 말몰이꾼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자리에 없었다.
선비는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집으로 향했다. 선비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볼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기척을 내보아도 아무도 마중 나오는 이가 없었다. 이에 열린 방문을 들여다보니 아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책에 열중하고 있었구나. 선비는 아들을 기특하게 여기며 아이를 부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다녀왔소. 부인은 마침 방 안에서 옷을 꿰매고 있었는데 그녀의 반응이 무언가 이상했다. 선비가 들어오자 문 쪽을 쓱 한번 돌아보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돌리고 하던 일에 열중하는 것이었다. 부인, 어찌 못 본 척하시오? 여러 번 다시 불러보아도 아내가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자 선비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식솔들을 위해 먼 길을 갔다 왔는데 기쁘게 맞이하지는 못할 망정 어찌 없는 사람 취급을 할 수 있소? 하지만 고함을 쳐도 아내는 끝까지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 선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아내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래도 못 본 채 할 텐가? 그러자 부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까무라쳐 버렸다. 부인이 쓰러지니 선비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 이에 급히 아내를 부축하는데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그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부인, 정신을 차려보시오. 그때 부인이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들이 안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아들은 급히 의원을 불러 어머니를 돌보게 하였다. 하지만 갖은 약을 써보아도 선비의 부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급기야는 무당까지 불러 혼절한 자를 깨우는 경문을 외우게도 해보았으나 모두 소용없는 짓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벌인 것인가? 그렇게 선비가 화를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데 문득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길질 한 번에 부인이 혼절하여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데다 아들과 부인은 물론이고 의원이며 무당이며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던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괴이한 일을 겪거든 지체하지 말고 즉시 나를 찾아오게나. 선비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벗이 남긴 기이한 말이 떠올랐다. 이에 급히 채비를 하고는 성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벗의 집이 있는 여우고개로 향했다. 얼마 후 벗의 집에 도착한 선비는 급히 사정을 말했다. 오늘 집에 도착하였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지 뭔가. 이에 화가 치밀어 저에게 발길질을 하였는데 그 길로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네. 또 집을 오가는 사람들 중 나를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기이할 일이 아닌가. 내 생각해보니 자네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려 이리 찾아오게 되었네. 벗은 이야기를 듣더니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이내 어두운 기색으로 말했다. 귀신이 발길질을 하였으니 무사할 리가 없지.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지금 살아있지 않네. 죽어있단 말일세. 선비는 등골이 오싹하였다. 이에 두 손을 들어 살펴보니 그의 살이 몹시 희어 백지장 같은 것이 과연 죽은 사람과도 같았다. 선비는 흐느끼며 벗에게 애원했다. 나는 죽은 적이 없네. 언제부터 이랬던 것인지 도통 모르겠네. 자네가 내 액을 내다보았으니 필시 나를 구할 방법도 알지 않는가. 부디 나를 도와주게나. 그러자 벗이 물었다. 한양으로 오는 길에 괴이한 자를 만나지 않았는가? 괴이한 자라. 잘 생각해보게. 그것을 알아야 자네를 도울 수 있네. 이에 선비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과연 생각나는 자가 하나 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 여우고개에서 웬 말몰이꾼을 만나 도움을 받긴 했네. 이유 모르게 묘한 기운이 있긴 했으나 별다른 일은 없었네. 그러자 벗이 옷소매를 떨치며 말했다. 그 자를 만난 곳이 어딘가? 당장 안내하게.
이에 선비는 벗과 함께 말몰이꾼을 만난 곳으로 향했다. 잠시 후 멀리 선비가 쉬었던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며 보니 누군가 나무 아래 힘없이 엎어져 있었다. 이에 선비가 불길함을 느끼며 다가가 그자의 얼굴을 들춰보니 그자는 다름 아닌 선비 자신이었다. 이럴 수는 없네. 이럴 수는 없어. 그렇게 선비가 놀라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니 벗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진정하고 자네 몸 위에 올라서 보게나. 이에 선비가 시킨 대로 하니 이내 시체가 몸을 벌떡 일으켰다. 선비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다시 몸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가? 그렇다네. 이제 어서 집에 돌아가 보게. 이에 선비는 벗의 말에 따라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해 대문을 지나니 아들이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였다. 아버지, 먼 길 다녀오시는데 별일 없으셨습니까? 집에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까닭없이 혼절하셨는데 밤새 일어나지 못하시다 이제 좀 정신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알아보는 데다 아내 또한 무사하니 선비는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내를 간호한 뒤 다시 벗의 집에 찾아가 살해하였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구천을 떠돌고 있었겠구만. 그나저나 그 말몰이꾼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놈은 역졸 귀신이네. 사람으로 하여금 제 말에 올라타게 하여 혼만 빼어가는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몸이 썩어버릴 때까지 세상을 떠돌다 영영 귀신이 되어버리지. 허나 놈이 몹쓸 놈이어도 자네가 놈을 만난 건 행운이었네. 죽을 뻔한 것이 행운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어제는 원래 자네가 죽는 날이었네. 그런데 자연히 죽기 전 놈을 만나 죽었다 깨어났으니 신세가 바뀌게 된 것이지. 내 지난날 자네 운수를 점칠 때 이를 알고 있었으나 자네가 두려움에 이를 그르칠까 싶어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네. 그러고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어렵게 얻은 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게나. 벗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선비는 이후 몇십 년간 별탈 없이 명을 이어갔다고 한다. 선비의 명을 이어준 벗은 조선시대 최고의 선인이었다 전해지는 북창 정념이다. 그는 유불선에 두루 능통했고 산에 응거하면서도 백리 안에 일어난 일을 직접 본 것처럼 훤히 꿰뚫고 있을 정도로 도력이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남의 운명을 내다보고 그것을 바꿀 재주는 있어도 자신의 일을 그러할 수는 없었는지 그는 사화를 일으키려는 아버지를 끝내 말리지 못했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도 바꾸지 못했다. 그는 벗의 운명을 바꾸어 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은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때는 당나라 시대 진중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부유했지만 문장을 완성하지 못해 늦도록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그는 이름난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큰 도시 낙양성에 이사온 참이었다. 낙양에 그가 구한 집은 크고 웅장했다. 그런데 집 앞에 웬 커다란 우물이 하나 있었다. 진중궁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웃에게 우물에 대해 물으니 그가 말했다. 집터를 잘못 고르셨구려. 그 우물은 사람을 잡아먹는 요물입니다. 어떤 때도 마른 적은 없으나
해마다 꼭 사람이 빠져 죽곤 하지요. 하지만 진중공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곧 잊어버렸다. 그는 혼자 살았고 가족도 없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여겼다. 그는 공부에 전념했다. 매일같이 글을 베꼈으며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창밖을 보니 우물가에 누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10살 된 소녀였는데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 진중궁은 그러려니 생각하고 지나쳤다. 소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나타났다. 그런데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웠다. 물을 깃던 소녀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다. 진중궁은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우물이 자꾸 눈에 밟혔다. 이에 그는 우물가로 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물은 어찌나 깊은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 속을 들여다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힌 그는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우물가로 나가 깊은 안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데 저 멀리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곱게 화장한 젊고 아름다운 소녀의 얼굴이었다. 진중궁은 그 아름다움에 홀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진중궁은 더 가까이서 그녀를 보고 싶었다. 순간 진중궁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허리까지 우물에 몸을 집어넣고 있었다. 사람을 홀리는 우물이구나. 그는 급히 몸을 빼고선 우물 뚜껑을 굳게 닫아버렸다. 이후 진중궁은 우물가를 보지 않았다. 그 불길한 집을 떠나고 싶었던 그는 마음을 다잡고 얼른 공부를 마치기로 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다른 우물들이 모두 말라붙자 사람들은 진중궁에게 우물을 쓰게 해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저 우물의 뚜껑은 절대 열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니 익히 그 우물에 얽힌 저주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꺼림칙해하며 더는 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늦은 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경원형이 뵙기를 청합니다. 때 아닌 손님에 진중궁이 의아하여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당 쪽 우물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경원형이 뵙기를 청합니다. 경원형이 뵙기를 청합니다. 진중궁은 떨리는 손으로 우물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우물 속 깊이 전에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당신은 누구시오? 왜 나를 불렀소?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다. 말씀드릴 것이 있어 공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죽인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간 사람들을 해쳐온 것은 이 우물의 주인 동룡입니다. 이 우물은 500년 전 한나라 때 강우 주발이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신비한 힘으로 저절로 깊어지기 시작했지요. 하늘의 명을 어겨 낙양성 땅속에 숨어 살던 동룡은 곧 이곳의 신이함을 눈치채고 자신의 둥지로 삼았습니다. 동룡은 하늘의 눈을 피해 이곳에 숨어 몰래 사람들의 피를 즐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3,700명의 사람을 죽여왔지요. 그간 우물이 절대 마르지 않았던 것은 동룡이 머무른 탓이었습니다. 저는 당이 세워질 때 동룡에게 붙잡혀 그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강요에 못 이겨 사람들을 유혹해 그의 먹이가 되도록 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이 고장에 가뭄이 일고 용을 다스리는 천상의 태일신이 용들을 벌하기 위해 몸소 낙양에 내려왔습니다. 이에 동룡은 두려워 땅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지요. 그리하여 이 우물도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대가 만약 이곳에 들어와 저를 구해주신다면 비로소 이 재앙도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해 주신다면 저는 평생 당신을 도우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끝으로 우물 안쪽으로 사라져버렸다. 진중궁은 정신을 차렸다. 필시 자신을 우물 속으로 빠뜨리려는 귀신의 술수가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그녀의 말에 끌렸다. 여인의 말대로 우물 속에선 본래 미세하게 들려오던 물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또 얼마 전 우물 속으로 사라졌던 가여운 소녀의 얼굴도 떠올랐다. 진중궁은 그렇게 고민하다 결국 우물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끝도 없는 우물 속을 한참을 들어가니 바닥이 나왔다. 횃불로 바닥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동룡의 둥지로 보이는 것은 없었다. 다만 한가운데 무언가 파묻혀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꺼내보니 웬 오래된 청동 거울이었다. 거울의 뒷면 가장자리에는 하늘의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었고 태양과 달 그리고 사신수가 각 자리에 놓여 있었다. 거울은 진흙으로 더럽혀져 얼굴을 비출 수는 없었다. 이에 소매로 흙을 지어보니 그 가운데 이렇게 써 있었다. 진신공 2년 7월 7일 정오 수양산업 백룡담에서 이 거울을 만들다. 세상에 1000년간 머무르리라. 진중궁은 거울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깨끗이 씻고 향을 피워 정결히 보관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원영이라는 여인은 우물을 두드리는 소리 없이 진중궁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진중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래 춘추시대 사광이 만든 12개의 거울 중 7번째입니다. 당나라가 세워지고 얼마 안 됐을 적 간신 허경종의 하녀가 저를 우물에 빠뜨린 뒤 그 속에 유폐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대와 같은 정직한 분을 만나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이 집을 떠나주십시오. 갑작스러운 말에 진중궁은 당황하여 물었다. 나는 이 집밖에 없는데 왜 이제와 떠나라는 것이오? 그러자 원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모습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하실 겁니다. 전 이미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여인은 모습을 감추었다. 진중궁은 두려움에 휩싸여 급히 이사 준비를 했고 곧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간밤에 돌연 우물이 무너져 내리며 집 전체가 주저앉았다는 것이었다. 그 후 진중궁은 다시는 여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도움 덕인지 이후 벼슬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승진을 거듭하며 높은 관직에 올랐다. 그는 늘 성과를 거두었고 그 거울을 정성껏 간직했다고 한다.